제6화 감옥으로 돌아가다. 아르센 류팽이 식사를 마치고서 주머니에서 금종이로 감은 고급 담배를 꺼내어 황홀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감방문이 열렸다. 류팽은 얼른 담배를 서랍에 집어넣고 책상에서 물러섰다. 간수가 들어왔다. 산책 시간이었다. 기다리고 있던 참이지. 류팽은 유쾌하게 소리치며 간수를 따라 바깥으로 나왔다. 류팽과 간수가 복도 모퉁이로 사라지자마자 형사 둘이 감방으로 들어와서 방안을 세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요즘 류팽이 밖에 있는 부하들과 연락을 하면서 탈옥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이다. 형사들은 바닥에 돌 한 장마저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들춰보았고 침대도 전부 분해해서 살펴보았다. 의심나는 곳은 깡그리 뒤져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해내지 못했다. 두 사람이 막 수사를 마치려는 순간 간수가 급히 달려와 그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했다. 서랍, 책상 서랍을 봐주십시오. 아까 들어왔을 때 류팽이 급하게 서랍문을 닫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쌓여있는 갖가지 물건들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2분 뒤 부하들의 보고를 받은 보안부장 뒤듀 씨는 그 서랍을 검사했다. 먼저 류팽에 관한 각종 신문 기사 꾸러미가 나왔다. 그리고 담배통, 파이프, 메모지 등이 차례로 나왔고 끝으로 책 2권이 발견되었다. 2권 다 철학책으로 한 권은 영어로, 다른 한 권은 독일어로 쓰인 책이었다. 뒤져보니 모든 페이지에 손자국이 나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었으며 군데군데 자기 생각을 써넣은 부분도 있었다. 그렇다고 무슨 암호 같지는 않았다. 류팽은 도둑질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 학자였던 것이다. 다음에 뒤듀 보안부장은 담배통과 파이프를 조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종이를 감은 담배를 조사했다. 꼼꼼히 살펴보니 담배 속에 무언가 새하얀 것이 보였다. 핀으로 조심스레 꺼내보니 그것은 가늘게 말아놓은 매우 얇은 종이 조각이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편지였다. 읽어보니 여인이 쓴 것 같은 깨알 같은 글씨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바구니는 다른 것과 바꿔놓았습니다. 오른편 바닥을 힘껏 누르면 들어올려집니다. 매일 12에서 16까지 HP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할까요? 빨리 답장해 주십시오. 안심하세요. 당신의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안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여기 다 나와 있군. 바구니를 바꾼다는 건 죄수 호송차를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고 12에서 16까지란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란 뜻이다. 그렇지만 HP가 기다리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HP란 영어로 자동차의 마력을 나타내는 기호거든. 그러니까 자동차를 대기시켰다가 탈옥을 돕겠다는 얘기겠지. 뒤듀 보안부장은 간수에게 물었다. 류팽의 식사는 끝났나? 끝났습니다. 그럼 먹고 남긴 음식들을 가져오게. 간수가 잔반을 가져오자 보안부장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남은 고기를 얇게 썰어보고 입방도 잘라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장님. 보안부장은 접시, 숟가락, 포크를 차례로 살피고는 끝으로 나이프를 조사했다. 나이프 자루를 오른편으로 돌려보니 과연 자루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 자루 속은 텅 빈 모양이었는데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허허. 뒤듀 보안부장은 만족한 듯이 말했다. 류팽 정도 되는 인물이 이런 낡은 수법을 쓰는구먼.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생각한 대로 하고 매일 HP로 뒤를 쫓게 하시오. 내가 앞장서서 나가겠다. 그럼 조만간 만나기를. 그리운 여인이여. 좋아. 이번에야말로 잡겠군. 보안부장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외쳤다. 수사가 드디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모르는 척하고 놈을 슬쩍 놓아주는 거야. 놈이 도망치면 몰래 뒤를 밟아 녀석의 소굴을 찾아내고는 놈들을 몽땅 소탕하는 거지. 그러다가 만약 류팽을 놓쳐버리면 어떡하죠?
소장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죄수가 달아나면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었다. 충분한 인력을 배치할 테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그래도 놈이 교활하게 군다면 뭐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요. 하지만 두목이 실토하지 않는다 해도 부하들이 입을 놀리겠지요. 보안부장은 자신 있게 말했다. 사실 류팽은 별로 털어놓은 게 없었다. 죄수를 신문해서 충분한 자백을 받아야만 재판에 붙일 수 있었는데 줄 부비의 검사는 몇 개월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류팽은 마치 남의 일인 양 딴전을 피우다가 때때로 예의상 한두 마디 대답할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검사님. 말씀대로랍니다. 리용은행 강도 사건, 바빌론 거리 사건, 지폐 위조, 보험 증서 사건, 말라키 성의 절도 등 모두 제가 벌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경위를 좀 설명... 안 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자백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사건에 10배는 더 있으니까요. 줄 부비의 검사는 그만 어리둥절해져서 이 쓸모없는 신문을 끝내버렸다. 검사는 몇 달 동안 류팽 때문에 골치를 앓느라 몸이 다 마를 지경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보안부장은 죄수의 탈옥을 도우면서 악당들을 소탕한다는 색다른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보안부장은 류팽이 쓴 쪽지와 담배 속에서 발견된 편지를 내주며 두 형사에게 지시했다. 이 편지들은 중요한 증거품이니 사진을 찍어서 검사에게 보내게. 그러고 나서 원래 있던 대로 넣어두게. 놈이 눈치채지 않도록. 그리고 음식을 배달한 식당을 비밀리에 조사해보게나. 아르센 류팽은 매일 정오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감옥을 나와 경찰국으로 불려다녔다. 신문이 끝나면 3시나 4시경에 다시 감옥으로 호송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다른 죄수들의 신문이 늦게 끝나 류팽만 먼저 돌아오게 되었다. 류팽은 혼자 호송차를 타게 되었고 차가 얼마쯤 갔을 때 앞쪽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진마차의 말이 길 한가운데 쓰러져서 교통을 방해했던 것이다. 모든 차들이 멈췄고 큰 길은 매우 혼잡해졌다. 호송차도 그만 발이 묶여 멈출 수밖에 없었다. 류팽은 오른발을 굴렀다. 그러자 바닥에 철판 한쪽이 떨어져 나가며 발밑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류팽은 구멍으로 내려가 차 밑으로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몰려있는 차들 사이를 유유히 헤치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류팽은 얼마간 달렸다. 잠시 후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처럼 방향을 잡는 것 같았다. 얼마 후 류팽은 결심이 섰는지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산책이라도 하듯 거리를 거닐었다.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평화로운 가을 날씨였다. 모든 카페는 손님으로 북적였다. 류팽은 한 카페로 들어가 앉았다. 맥주 한 병과 담배를 주문한 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류팽은 두 번째 개비에 불을 붙이면서 일어나 지배인을 불렀다. 지배인이 오자 류팽은 손님들이 모두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거 야단 났는데요. 지갑을 두고 와서요. 아마 내 이름을 잘 아실 테니 2, 3일 동안만 외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아르센 류팽입니다. 지배인은 농담인 줄 알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류팽은 다시 말했다. 내가 류팽이라니까요. 라샹테 감옥에 갇힌 몸이지만 지금은 탈옥 중입니다. 저를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요. 지배인이 어이없어 하는 동안 류팽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뒤로한 채 유유히 사라졌다. 카페를 나온 류팽은 길을 가로질러 건넜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상점의 진열장 안을 기웃거리더니 다시 담배를 피우면서 발길을 옮겼다. 류팽은 태연히 길을 걷다가 문득 생각난 듯 곧장 라샹테 거리로 직행했다. 이윽고 음산한 교도소의 높은 담이 눈앞에 나타났다. 곧장 정문을 향해서 걸어간 류팽은 보초를 서고 있는 경찰관 앞으로 가서는
모자를 벗고 공손히 물었다. 라샹테 교도소가 여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나는 감방으로 되돌아가고 싶은데요. 여기로 오는 도중 호송차에서 흔들려 떨어졌지만 그래도 도망치는 것은 좀 비겁한 짓 같아서. 류팽의 얼굴을 모르는 젊은 경찰관은 귀찮은 듯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봐, 장난은 그만하고 저리 비키지 못해?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내 방으로 가는 길은 이 문을 지나야만 하기 때문에. 이 아르센 류팽님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나중에 크게 혼이 나게 될 겁니다. 아르센 류팽이라고? 이 사람이 무슨 잠꼬대를 하는 거야? 마침 명함을 갖고 있지 않아서. 류팽은 주머니를 뒤지는 척하며 말했다. 경찰관은 이 이상한 남자의 은근한 호통에 놀라 다시 한번 남자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문 옆에 달린 벨을 눌렀다. 그러자 굳게 닫혔던 철문이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얼마 후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보안부장이 사무실까지 달려왔다. 류팽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이야, 부장님, 나를 놀리려고 작정하셨더군요. 뭡니까 도대체? 나를 따로 호송차에 태우고는 도중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시다니. 아니, 그러면 내가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씀입니까? 거참, 보안부 형사가 아마 20명쯤은 내 뒤를 쫓았을 겁니다. 걸어서 혹은 마차나 자전거를 타고. 볼만하더군요. 자칫 잘못하다간 큰 코 다치겠더군요. 그런 삼엄한 경비 속에서 도망을 가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죠. 부장님, 설마 그럴 계획이 아니었다고 하시진 않겠지요? 류팽은 보안부장의 불그락푸르락하는 얼굴을 재미있다는 듯이 바라보며 덧붙였다. 부장님, 제발 부탁이니 내일이는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도망가려고 마음먹는 날에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 사건은 즉시 각종 신문에 보도되었다. 류팽과 정체불명의 여자가 주고받은 편지의 사연과 그 편지를 주고받은 방법, 경찰의 소탕 계획과 실패, 류팽이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자기소개를 한 일, 그리고 한가롭게 거리를 산책하다가 스스로 감옥으로 되돌아온 사실 등이 낱낱이 보도되었다. 그 외의 형사들이 음식점을 조사해보았으나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으며 그 밖에도 정말로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다. 류팽을 태운 호송차는 가짜였고 그의 일당이 교도소 전용 호송차와 몰래 바꿔치기한 차였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상상을 초월하는 류팽의 수법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7화 아르센 류팽의 정체는? 아르센 류팽이 조만간 탈옥하리란 것은 이제 누가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게다가 류팽 스스로도 머지않아 감옥을 나가겠노라 떠들어댔으며 심지어는 검사 앞에서도 묘한 말을 짓거리곤 했다. 잘 들어두십시오.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번에 탈옥하려다가 그만둔 건 내 탈옥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르겠는걸. 검사는 비웃었지만 류팽은 태연히 말했다. 검사님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나는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해 두십시오. 이 대화 내용은 신문에 발표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류팽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풀이하느라 바빴다. 류팽은 어째서 탈옥 계획을 내놓고 떠드는가? 그는 어떤 목적으로 그런 말을 했으며 무슨 까닭일까? 초조해진 경찰 당국은 류팽을 다른 감방으로 옮겨보았다. 그러고는 2달 가까이나 침묵이 계속되었다. 아르센 류팽은 그동안 침대에 드러누워 대개는 얼굴을 벽에 돌린 채 하루하루를 보냈다. 감방을 옮긴 것이 크나큰 타격인 모양이었다. 류팽은 변호사의 면회도 거절했다. 간수들과 말을 나누는 일도 없었다. 이제는 신문도 끝나 검사나 다른 경찰관을 만날 일도 없었다. 그러나 재판이 벌어지기 2주일 전, 류팽은 조금 원기를 회복한 듯
공기가 나쁘다고 불평을 했다. 그래서 류팽은 간수 2사람의 감시를 받으며 아침 일찍 마당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류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이 이상한 인물은 천진하면서도 명랑한 태도를 지닌 데다 넘치는 활기와 귀신이 곡할 재주, 수수께끼에 쌓인 생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 모든 것이 대중의 호기심과 인기를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류팽이 탈옥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아르센 류팽이 반드시 탈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왜 이리 탈옥이 늦어지는지에 대해 오히려 의아해할 정도였다. 치안 국장은 매일 아침 비서에게 물었다. 어떤가? 그놈은 아직 도망치지 않았나? 아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재판을 하루 앞둔 날, 한 신사가 신문사로 찾아와서는 쪽지를 한 장 남기고 급히 사라졌다.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아르센 류팽은 항상 약속을 지킨다. 드디어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문제의 그날, 방청석은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찼다. 누구나 아르센 류팽을 보고 싶어 했고 류팽이 어떻게 재판장을 골려줄지에 대해 흥미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놀랄 만큼 많았다. 변호사, 신문기자, 사법관, 귀부인, 예술가 등 파리의 명사란 명사는 법정에 죄다 모인 느낌이었다. 이윽고 2 경관에게 이끌려 아르센 류팽이 들어왔다. 비가 오는 흐린 날씨 탓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힘없는 걸음걸이와 풀죽은 모습에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게다가 류팽은 말하는 것조차 귀찮은 듯 변호사가 몇 번이고 말을 걸었지만 고개만 흔들 뿐 끝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피고는 일어서라. 피고의 성명, 나이, 직업은? 역시 대답이 없자 재판장은 다시 물었다. 이름은? 지금 피고의 이름을 묻고 있소. 그제야 죄수는 졸린 목소리로 느릿느릿 대답했다. 데지레 보드류. 방청석에서 요란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신문했다. 데지레 보드류라고? 새로운 가명이군. 이것이 아마 8번째쯤 되는 가명 같으니 별 문제가 없다면 아르센 류팽이라고 해두세. 그쪽이 더 잘 알려져 있으니 피고에게도 편리할 거야. 재판장은 서류를 보고 계속 말했다. 아무튼 온갖 수사를 다 했지만 피고의 신원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피고는 근대 사회에서 과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은 몹시 색다른 경우입니다. 우리는 피고의 진짜 이름은 물론 대체 어떠한 사람이며 어디서 태어나서 소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피고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도둑이자 신사라는 아르센 류팽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피고의 과거에 관해 우리가 수집한 자료는 단순한 추측에 의한 것뿐입니다. 8년 전 마술사 딕슨의 조수로 일했던 로스타라는 청년이 아르센 류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6년 전 유명한 과학자 알티에르 박사의 실험실에 출입하며 세균학에 관한 교묘한 이론과 피부병에 관한 대담한 실험으로 가끔 박사를 놀라게 만든 러시아 학생이 아르센 류팽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또 아직 유도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파리에서 도장을 열고 이 무술을 퍼뜨린 사람이 아르센 류팽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박람회에서 최우 수상을 타서 10,000프랑의 상금을 거머쥐고 자취를 감춰버린 과학자가 아르센 류팽인지도 모르지요. 여기서 잠시 말을 멈춘 재판장은 장례를 한번 둘러보더니 결론을 내렸다. 그 시기는 피고가 계획한 사회투쟁의 면밀한 준비기로서 피고의 능력 및 기술을 최고조로 발달시키기 위한 수업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합니까? 재판장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죄수는 등을 굽히고 팔을 맥없이 늘어뜨린 채 다리를 흔들고 있었다. 밝은 빛 아래서 살펴보니 그는 감옥 생활에 시달려 몹시 늙고 쇠약해진 것 같았다. 볼은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으며 흑빛 얼굴에는 군데군데 붉은 점이 있었고 수염이 제멋대로 자라나 있었다. 지금까지 자주 신문에 등장했던 젊고 우아한 얼굴의 류팽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죄수는 자기에게 던져진 질문을 하나도 듣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이 2번이나 계속되자 마지못해 얼굴을 들고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아까보다는 좀 더 힘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대질의 보드류입니다. 재판장은 웃기 시작했다. 나로서는 피고가 택한 방법이 이해되지 않지만 피고가 전응화 흉내를 내고 싶다면 그것도 좋겠지요. 어쨌든 나는 피고의 엉뚱한 행동과는 상관없이 판결을 내리면 되니까요. 재판장은 공소장에 나와 있는 류팽이 저지른 각종 범죄를 지적하고 일일이 증인을 불러 상세한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은 자주 서로 어긋났고 피고에게 질문을 해도 알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거나 대답 없이 버티곤 해서 재판은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 상태였다. 이때 유명한 가니마르 경관이 경찰 측 증인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새로운 관심을 보였다. 이 노련한 경감은 류팽을 힐끗 쳐다보더니 뭔가 석연찮은 기색을 보였다. 그 뒤로도 몇 번인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피고를 쳐다봤다. 그래도 경감은 증인석에 서서 그가 맡았던 류팽과 관련된 사건과 유럽을 헤매며 류팽을 추적한 이야기, 마지막에는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를 체포한 사실 등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진술이 막바지에 이르러 말라키성 강도 사건으로 옥중에 류팽과 면담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경감은 말을 멈추고 말았다. 무언가 크게 내키지 않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재판장이 말했다. 기분이 언짢으시면 증언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아니, 다만... 가니마르는 말을 끊고 피고를 열심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피고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하게 해주십시오.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니마르는 죄수에게 다가가 한동안 주의 깊게 살피더니 곧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아르센 류팽이 아니라는 것을 단언합니다.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놀란 재판장이 가장 먼저 소리쳤다. 아니, 뭐라고 하는 건가? 증인은 혹시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러나 가니마르 경감은 침착하게 말했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구별이 가지 않을 만큼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 입, 머리카락 빛깔, 피부색. 어쨌든 아르센 류팽은 아닙니다. 특히 저 눈. 류팽의 눈은 저런 술주정뱅이의 눈빛이 아닙니다. 자, 그럼 자세히 설명해보게.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을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뜻밖의 사실에 몹시 놀라 흥분했다. 놀라고 웃고 감탄하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재판장은 방청객에게 조용히 할 것을 명하고 즉시 라샹테 감옥의 소장을 호출했다. 달려온 소장은 피고를 살펴보고 나서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결코 아르센 류팽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류팽을 담당했던 검사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장은 어리둥절했다. 그렇다면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다는 말입니까? 이번에는 지난 2달 동안 류팽이 수감되었던 감방 간수 2사람이 호출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간수들은 이 남자가 그들이 교대로 감시해온 류팽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짐하듯 물었다. 그게